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요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존주에 게재한 양요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통감차장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가 일어나며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아귀로 떨어지고 맙니다. 일제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었던 애국자들이 사방에서 들불처럼 일어났고 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필사적으로 일본 제국에 저항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모두가 염원했던 광복이 찾아오며 한반도가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죠. 그러나 또 다른 비극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전국들에 의해 반으로 나뉘어진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는 일시적인 상황이며 곧 하나로 합쳐진 한반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보천보 전투로 커다란 명성을 얻었던 김일성이 북한 원산으로 귀국하며 모든 것이 뒤틀리고 말았죠.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권력욕을 지니고 있었던 김일성은 자신의 지지도가 다른 지도자 후보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을 파악하고 소련에 적극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소련을 지지하는 거물급 정치인은 김일성밖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소련 역시도 전폭적으로 김일성을 밀어주었는데요. 권력욕에 눈이 먼 김일성은 북쪽 최초의 종합대학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직접 발표하는 등 스스로를 우상화시킴과 동시에 통일정부 수립을 제안하는 남쪽의 요구를 묵살. 1947년 2월에는 독단적으로 자신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설립했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파악한 소련은 공산권과 함께 김일성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이 건국됩니다. 당연하게도 남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영토 북부를 불법으로 점령한 반국가단체로 취급하였는데요. 김일성은 이를 코웃음 쳤죠. 당시 북한은 공산권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남한보다 우수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김일성을 지지하는 소련 역시 초강대국의 면모를 똑똑히 보여주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뒤에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천문학적인 지원이 계속되었고 이에 힘입은 북한은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GDP에서 남한을 앞서는 등 체제 경쟁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대규모 숙청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들을 모조리 제거한 김일성은 독재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승리의 달콤한 과실을 만끽했죠. 그러나 김일성의 승리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0년 새마을 운동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절정에 이르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발전, 순식간에 북한의 경제를 추월해버린 것인데요. 질주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과의 격차를 수배에 달하는 차이로 벌려나갔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김일성은 큰 열등감에 휩싸이고 말았죠. 더러운 괴뢰놈들의 통계 조작에 불과하다와 같은 합리화를 통해 정신 승리를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대한민국이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을 제치고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구국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마천루의 착공까지 개시되었죠. 당시 북미를 제외한 세계에서 최대 높이를 자랑하던 공산주의 마천루의 상징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240m를 10m나 뛰어넘는 63빌딩이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서울에 들어선다는 소식은 김일성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1985년 5월 완공된 63빌딩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세계에 뽐내는 것도 모자라 1986년에는 높이가 226m에 달하는 스위스 호텔 더 스탠포드가 쌍용그룹의 손으로 싱가포르에 건설되기까지 하는데요. 63빌딩에 더불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호텔까지 대한민국의 기업이 건설하였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에 준하는 마천루가 휴전선 남쪽에 수놓아질 수 있음을 의미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보다 궁핍했던 대한민국이 이러한 발전을 일궈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일성은 자신이 지배하는 북한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말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계획은 88 서울올림픽보다 거대한 규모의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그 전까지 63빌딩보다 높은 마천루를 건설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널리 설파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대함을 인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김일성이 후계자로서 실권을 쥐고 있었던 김정일 역시 아버지의 체제 경쟁에 강력한 동의를 표했죠. 사실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구조물로서 169.3m의 높이를 자랑했던 워싱턴 기념비를 보고 높이 170m의 주체 사상탑을 김일성의 70번째 생일에 맞추어 1982년 4월 15일에 완공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이들 부자는 지체 없이 계획에 착수했죠. 1989년 7월 1일 개최가 예정된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유치에 성공한 북한은 1987년 100층짜리 마천루를 축전에 맞춰 개관하겠다 선언합니다. 육선 빌딩조차도 착공부터 완공까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100층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초고층 호텔을 단 2년 만에 내부 공사까지 전부 마친 상태로 완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시행하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을 보수주의 소극성에 찌든 반동분자라 매도하며 철저하게 집어눌렀죠. 북한을 대표할 마천루의 이름으로서 류경호텔을 낙점한 북한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류경호텔 투자관리회사를 설립, 외국 투자자들이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시설을 호텔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평양 카지노 관광이라는 달콤한 꿀에 매력을 느낀 프랑스 시공사가 설계를 담당하겠다 나섰고 그렇게 1987년 8월 28일 류경호텔이 착공되는데요. 북한의 요청에 따라 330m라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설계된 류경호텔은 2년도 아닌 1년 10개월 안에 완성이 되어야만 했죠. 이를 위해 북한은 매년 4억 달러 이상의 자금과 1만 명 이상의 인력을 건설에 투입했지만 류경호텔과 같은 초고층 건물을 속도전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큰 오판이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다 굳기도 전에 다음 층을 올리는 부실 공사가 반복되며 여기저기 균열이 생겨난 것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0억 달러가 소모되었지만 폭삭 망해버렸던 순천 비날론 연합기업소와 최소 40억 달러 이상의 거금이 투입된 서해 관문으로 인한 자금난이 북한을 휩쓸었죠. 이쯤 되자 제 아무리 북한이라 하여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대회에 발맞추어 완공하는 것을 포기한 북한은 김일성의 80번째 생일인 1992년 4월 15일에 맞춰 류경호텔을 개관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러나 계속된 공사대금 체불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프랑스 시공사가 북한에서 철수해버리며 공사가 중단되었죠. 나름 건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상태였기에 북한은 다시금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받아 공사를 재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하며 체제 경쟁을 목표로 북한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던 든든한 동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더 이상 외부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든 데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잇따른 대규모 프로젝트 실패로 인해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350만 명이 아사했다고 추정되는 끔찍한 대기근, 고난의 행군까지 북한에 찾아왔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류경호텔 건설 재개를 시도했죠.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우상화에 도움이 될 치적이었지 인민들의 생명 따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요청을 받아 견적을 낼 목적으로 류경호텔에 방문한 외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뜩이나 속도전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만연했던 류경호텔이 오랜 기간 방치되며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균열이 심해져 버렸고 심지어 집안이 수십 센티미터나 내려앉아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었죠. 당초 제일 가는 마천루를 짓겠다는 북한의 의도와 정반대로 류경호텔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양공 건축물이라는 악명을 떨치게 되자 2008년 분노에 가득 찬 김정일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어떻게든 류경호텔을 완공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자칫하면 목이 달아나게 생긴 실무자들은 부랴부랴 외부 투자자를 물색했고 그 과정에서 이집트의 재벌 통신사 오라스콤 텔레콤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오라스콤은 시리아, 이라크, 짐바브웨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사회가 불안해 모두가 투자를 꺼리는 독재 국가에 용감히 진출해 빠르게 가입자 수를 늘린 후 오라스콤의 성공을 보고 진입한 후발주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었죠. 북한에서도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오라스콤은 2008년 75%의 지분을 가져가는 조건 하에 4억 달러를 투입, 고려링크를 설립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라스콤은 약속했던 대로 류경호텔에 약 2억 1,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를 바탕으로 류경호텔의 황량했던 외관이 점차 생기를 되찾게 되는데요. 2011년 2월 이집트 혁명이 발생하며 오라스콤 회장이 국외로 피신하게 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제법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비록 공사 도중 십수명의 인부들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북한에게 있어 이 정도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2011년 7월 외장 공사가 완료된 류경호텔은 겉모습만큼은 김일성이 생전 꿈꾸었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로부터 5달이 지난 2011년 12월, 이번에는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죠. 일반적인 국가라면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나라가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상식이었기에 오라스콤은 당초 계획대로 각종 사업을 개시할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상식이 통하지 않은 나라였는데요. 오라스콤은 2014년에만 북한에서 3억 4,400만 달러의 통신사 매출을 기록하였고, 이에 수익을 회수하려 들자 북한 측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다라며 지불을 거부한 것이죠.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층이 사용해야 할 외화는 온갖 경로를 통해 송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그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오라스콤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 채 북한에서 철수해야만 했고, 북한은 남은 내부 공사를 마무리 지어줄 또 다른 해외 투자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도 북한은 카지노를 짓게 해주겠다 같은 달콤한 미끼를 내걸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선례가 존재했기에 여기에 속는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았죠. 2018년 김정은은 방치된 류경호텔의 전면을 LED로 도배합니다. 일종의 거대 전광판으로서 이 거대한 건축물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였는데요. 이미 내부를 본래 용도인 호텔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해버린 북한이었죠. 그마저도 싸구려를 쓴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있어 류경호텔만큼의 상징물은 또 존재하지 않기에 전력난으로 인해 평양 시내 곳곳에서 툭하면 정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류경호텔의 불빛만큼은 꺼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2024년 6월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환영 부찐이라는 글자를 커다랗게 띄워놓았을 정도로 김정은은 이 거대 전광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죠. 한편 한반도에서 제일 가는 높이를 자랑하던 류경호텔은 2017년 555m의 초고층을 자랑하는 롯데월드 타워가 완공되며 남아있던 의미마저 퇴색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를 본 북한은 롯데월드 타워는 무고한 인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만들어낸 인민 착취의 상징이다. 초등학생들까지 강제적으로 동원하였다. 온 인민들에게 월급의 80%를 국가에 바치도록 협박하였다 등의 억지 주장을 하며 려명거리야말로 우월한 사회주의 체제의 승리를 보여준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말들이 무색하게 현재 대한민국에는 류경호텔을 넘어서는 빌딩들마저 들어서며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수십 년간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달성하고 있죠. 그들이 자랑하는 류경호텔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하게 빛나며 북한의 어두운 민낯을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